번째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어저께 그 사무리에서 제가 했던 그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한겨레가 오늘 사설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를 제가 비판을 했죠. 이 장밋빛 경제 낙관론. 제가 막 욕했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내수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제투자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KDI라든가 이런 곳에서 내수가 안 좋아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낮췄거든요.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 기재부는 뭐라고 하냐? 아, 내수가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그지를 하고 있어요. 이 김기범이가 나와갖고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제가 이거 가지고 비판했죠. 무슨 개소리냐. KDI, IB은행, 그리고 소상공인들 체감 경기 다 안 좋은데 무슨 내수가 좋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개새끼들. 그래서 제가 열받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방송했는데 오늘 한겨레가 그 사설이 나왔습니다. 뭐냐? 내수 부진 골 깊어지는데 정부만 안이한 진단.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내수 침체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기관들이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선 자영업자들 작년에 비해 가지고 6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노란 우산 공제금이라는 거는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폐업하면은 폐업자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사람 ING도 지금 노란 우산 공제금 매달 1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폐업하면은 낸 돈의 2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작년에 비해서 13.7%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최근에 한국산업연구원, 저는 어저께 이야기는 안 했는데 국내 제조업의 9월 업황 전망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내수가 전달보다 크게 내려가면서 8월 달에만 100을 밑돌았다. 내수가 안 좋다는 거야, 내수가. 산업연구원에서도 지금 우리 내수가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KDI.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KDI가 어떻게 했어요, 요번에. 내수가 안 좋아가지고 전망치를요, 경기 전망치를 2.6에서 2.5로 소폭이지만 하향 조절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IB은행, 특히 스위스의 USB 같은 곳에서는요, 몇 프로죠? 그냥 0.1%가 아니고요, 0.6%인가를 하향 조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지난 16일 날 뭐라고 합니까? 지금 견조한 수출, 제조업 호조세에 설비 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야. 개새끼들. 이게 거짓말이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도 거짓말 한다니까요, 이 새끼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한글에 뭐라고 하냐? 지금은 애써 낙관론을 강조하기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현 정부의 감세와 건전 재정에 대한 집착 탓에 정부의 경기 대응 수단인 재정정책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같이 내수가 안 좋으면 정부가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뭐라고 해요? 돈을 안 써요. 무슨 돈이 없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핑계는 지금 건전재정 때문에 돈 못 써, 추경 못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새끼들 감세는 계속하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나쁜 새끼들. 근데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오늘 사설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감세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걸 메꿔야 되거든요. 돈을 메꿔가지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추경 안 하고 그 돈을 지금 메꾸고 있지요. 어떻게 메꾸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황당한 방법으로?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네 번째 이슈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다섯 번째 이슈도 어저께 사무리에서 했던 주제입니다. 뭐냐면 의대 정원 2,000명 배정 관련해가지고 회의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에. 회의 자료가 없대요. 다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회의 자료는 원래 없었고 우리가 폐기한 거는 그냥 참고자로 폐기했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육부 장관 차관의 감옥 갈 결심이라고 얘기했죠. 감옥 갈 결심. 도미아님이 민주당이 추경을 해주겠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민주당은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추경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어저께 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사실 나왔어요.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뭐가 캥겨서.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봐도 지난 16일에 있었던 이 교육위 이 회의는 청문회 했잖아요. 청문회 의대 증원 관련해갖고 청문회를 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이 새끼들은 다 끝장났어요.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 교육점검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야, 대박이죠. 의대 정원 2,000명이 늘어나는데 3월 회의를 3번 했대. 3번. 3번 해갖고 배정위에서 그 2,000명을 의대 40곳에 배정을 했다는 거죠. 3번 해놓고. 그런데 회의록이 없대요. 회의록 참고 자료와 회의 내용을 수기한 수첩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그냥 없애버렸대요. 황당하죠?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어제 말했지만 없앤 이유. 이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 자료가 유출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게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없애버렸다는 거야. 미친 새끼들. 이게 정상입니까? 논란이 일까봐 일절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일수록 회의록과 회의 자료를 남겨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논란이 있을수록. 근데 논란이 될까봐 다 없앴대요. 너무 웃겨.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 의대 증원 2,000명 늘리는 거, 물론 1,500명으로 줄였지만 이 늘리는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런 큰 문제를 결정하는데 배정위원회가 모여갖고 회의를 3번 했는데 3번 총 회의 시간이 5시간 반. 1,000쪽에 달하는 의대 증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정원 배정을 확정지었대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의대 정원이 배정됐다면 깜깜이 심사를 하고 회의자로 폐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방통위가 이진숙하고 얘네들이 방통위 가자마자 KBS하고 MBC 이 사진들을 80명 넘는 사람들을 지금 단 몇 시간 만에 면접 다 끝내고 뽑아버렸잖아요. 거의 그런 식이죠. 1,000쪽에 달하는 의대 증원 신청서가 있는데 이거를 5시간 30분 만에 다 보고 각 대학에 몇 명씩 배치할 걸 다 결정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야? 그 대학이 의대 정원을 50%건 30%건 100%건 증원했을 때 과연 교육시킬 수 있는지를 다 점검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지금 강의실이 있는지 교수진이 있는지
신입생들이 2배가 늘어나는데 과연 교육할 수 있는지 그 현장을 다 눈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배정희는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다고 했다. 사실상 합리적인 배정 논의가 없었음을 자임한 거라는 거죠. 실무진이 회의록 작성을 하기는커녕 손으로 기록한 수첩까지 파기했다니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여파로 필수 의료, 지역 의료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붕괴 직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동아일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엄청난 이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의대 증원인데 의대 증원 2,000명 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회의 자료가 없냐, 어떻게 이걸 폐기하냐, 관계자들 진상 밝히고 응당 책임 물어라 라고 오늘 사설이 나온 거예요. 동아일보도. 근데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교육부 공무원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권 바뀌고 나면은 교육부하고 국장 이상들,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감옥 갈 새끼들 많습니다. 감옥 안 가려면은 지금 이거 회의 자료, 참고 자료건 회의 자료건 이거 폐기하는 거, 작성 안 한 거 왜 안 하게 됐는지 이거 다 기록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공개 안 하면 나중에 내놓지 않으면 다 본인들이 뒤집어 쓰고 감옥 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똑바로. 이게 오늘 5번째 이슈였습니다. 6번째 이슈는요. 지금 이 이슈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연결되는 거. 뭐냐면 지금 응급실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있다는 거죠. 응급실. 여러분 응급실이 뭡니까? 응급실은 24시간 동안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종합병원 응급실은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종합병원 응급실에도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문 닫고 있다는 거 아니냐. 서서히.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응급실이 멈춰서는데 정부는 대체 뭐하고 있나. 지금 종합병원 응급실이 하나둘 멈춰서고 있대요. 전공의 빈자리를 떠맡아온 전문의들마저 피로 누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전공의들 10,000명이 사임하고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한 10% 정도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전공의 하던 거를 전문의들이 교수들이 도맡고 있었는데 이 몸이 완전히 번아웃이 온 거죠. 현재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의료진 부족으로 병상을 축소한 곳이 25곳이라고 합니다. 분출을 다투는 환자들이 빈 병상을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태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심하대요, 지금. 실제로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70대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수술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병원 4곳을 돌다가 결국 1시간 20분 만에 목숨을 잃었고요. 경남 김해에서도 1톤이 넘는 구조물에 깔린 60대 화물차 기사가 대형 병원 10곳을 돌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더 큰 우려는 이제 겨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지친 전문의들마저 떠나가고 있지만 더 이상 수혈해 올 의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의대 증원을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지요.
찬성을 하지만 누구도 윤석열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무도하게 하라고 말한 사람은 없거든요. 더군다나 윤석열이가 총선 앞두고 갑자기 2,000명 말한 거 아닙니까? 난데없이. 누가 2,000명을 요구했어? 누가? 문재인 정부도 그때 말한 게 뭐냐면 400명이에요. 400명. 맥심. 근데 왜 2,000명? 황당해. 이래 놓고 이 새끼들은 뭐라고 하냐면, 국민들이 원했다. 그런다니까요. 국민들이 언제 원했어, 2,000명을. 이렇게 무식하게. 나는 일부러 그러는 건가, 지금? 응? 일부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도 이렇게 파괴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과학계 R&D 현상 다 그냥 없애버려가지고, 과학계, 우리나라 지금 과학 그런 수준도 사실 겨우 1년이지만 겨우 1년 딱 멈춰버린 걸로 사실은 복구하기 어려운 정도로 우리가 확 뒤쳐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건가? 저것들이 너무 무능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큰 목적을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3.6 후진국을 만들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건지 황당하잖아요, 지금. 지금 코로나도 지금 보통이 아니죠. 제 주변에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 국민이 이동하고 모이는 9월 추석을 전후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이제 8월 20일인데 당장 다음 주부터 코로나 엄청 확장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지금 뭐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병원 갔는데 병원 갔더니 마스크 저도 안 쓰고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마스크를 주면서 질병청인가 보건복지부인가로부터 이 병원마다 공문이 왔나 봐요. 뭐라면 마스크 쓰는 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그렇게 권고한다. 왜 권고를 합니까? 이쯤 되면은 마스크를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저는 강제로 쓰게 해야 되는 것 같아. 권고하고 강제로 쓰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강제로 써야 될 단계예요, 지금. 이게. 더군다나 곧 추석이잖아. 이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지금 정부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신경을.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는 고작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당부를 내놨을 뿐이다. 6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의사 양성 체계가 무너져 필수 의료가 붕괴되게 생겼지만 대통령은 이런 방구 말이 없다. 말이 없어요. 정부가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가 없다고 봐야 돼. 그냥 지들끼리 헤쳐먹고 지들끼리 나눠먹고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국민들 생명,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해 갖고는 관심이 없잖아. 관심이 없는 거죠. 우선 국가폭력 혹은 그런 일제 만행의 피해자들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금 받아야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 주지 마세요 하면서 못 받게 하고 있고요. 지들이 준다고 하지만 그거 왜 받습니까? 결국 못 받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가 있을 때 국민들을 보호할 마음이 전혀 없잖아 지금. 이게 6번째 이슈입니다. 정말 심란하죠. 네. 7번째 이슈입니다. 7번째 이슈. 이것도 사실은 지금 말했던 것과 연결되는 이슈예요. 지금 엄청난 열대야죠. 118년 만에 최장 열대야.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열대야가 뭐라는 겁니까? 뉴 노멀이라는 거지. 지금은 이게 너무 기후 이상처럼 이상기후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지금 같은 이런 더위가 상식이 될 건데 이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삶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고통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대비책이 있겠습니까? 응? 취약계층에 대한 이 정부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난도 차별이 있으니까요. 차별이. 옛날에는 재난이 오면은 재난은 차별이 없었어요. 차별이. 근데 지금은 재난도 차별이 있죠. 이런 재난은. 예를 들어서 절기상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가 22일인데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죠. 서울은 지금 28일째, 부산은 24일째, 제주는 34일째 지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8년 만에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과 어류가 대량 폐사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뉴노멀이 된 이런 변화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폭염치에는 취약계층한테 취약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우선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부담돼가지고 쓸 수도 없고, 에어컨이 있어도 선풍기 한 대 갖고 버티는데, 여러분 이게 더운다는 선풍기 쓰면 더 덥죠. 야외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택배 노동자들은 무방비로 폭염과 띠압볕에 맞서야 하고, 이번에 오련 질환자 사망자만 23명입니다. 또 어제 충남 예산에서는요, 40대 외국인이 바디를 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황당한 건요, 지금 이렇게 더위가 심하고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명이 참가하는 야간 달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명이 탈진하고 병원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이런 폭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어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런 폭염과 관련해 가지고 대책이 필요한데, 서둘러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산안법을 개정해 갖고 권고사항에 불과한 5개 노동자 작업 중지권의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고, 에어컨 구매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여름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 전력 수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전력 생산과 송전망 해법도 서둘러야 한다 하면서, 예고된 재난에 대한 더딘 대응은 인재라는 거죠.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예고된 재난에 대한 더딘 대응은 인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는 뭔가를 대응하는 정부가 아니야. 대응 능력이 없어. 대응 능력이. 그래서 더 불안한 거죠. 이 정부에서는 사실은 홍수, 물난리, 그리고 더위, 그리고 앞으로 정부라면은 당연히 예측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측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취약계층한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냐?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정부를 지지하냐고요. 저번에 우리가 여론조사 본 적이 있지만, 이 정부를 아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30% 있잖아요. 30%.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누구냐면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부를 절대 지지하고 있다는 거 조사 나왔잖아, 저번에요. 한번 봤잖아요, 방송에서, 이 사무리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인 거라니까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국민들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머리가 띄어야 되거든. 뭐가 나한테 유리한지, 뭐가 나한테 이로운지를 선정을 해야 돼. 나는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아갖고 세금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윤석열이 나 세금 안 내게 해주네? 나 그럼 윤석열 지지할 거야. 그런 거 오케이, 이해해. 당신들한테 도움되는 정부를 지지하라. 전 100% 동감합니다.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
취약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본인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본인들의 삶에 가장 반하는 정책을 피는데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열광하는 거, 이게 너무 환장할 일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론개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죠. 그 사람들 하루 종일 그냥 뭐 TV조선이니 채널A니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 물론 요새는 또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근데 유튜브를 아무리 보고 있어도 종편의 그런 이 일부 계층들, 이 나이 많은 노인들,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그런 종편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언론개혁이 필요해요. 윤석열 말처럼 윤석열이 가짜뉴스 얼마나 싫어합니까? 진짜 가짜뉴스가 뭔데? 규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언론개혁 똑바로 해야 돼요 지금. 답답하죠 진짜. 아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이게 7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오늘 사설 8번째 이슈는요,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 캠프 데이비드 선언 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들어와갖고 바이든 중심으로 한미일이 잘해보자 해갖고 함께 모여갖고 지금 1년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난 웃긴 게 뭐냐면요, 요번에 이제 바이든 날라갔고 기시다 너 요번에 출마 안 하기로 했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갖고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 바뀌어도 협력 지속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한국일보. 그리고 지금 보수 언론도 사설이 나오고 있어. 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캠프 데이비드 선언 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얻은 게 뭐예요? 지금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요, 저는 바이든이 진짜 싫어요. 트럼프도 싫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다를 게 없어 사실. 바이든 이 새끼도 사실은 철저하게 그냥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들의 이익을 다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너희 나라 기업들 공장 다 한국으로 가지고 와. 아니, 미국으로 가지고 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그냥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한국, 중국하고 싸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기업들 다 우리나라로 들어와. 오로지 미국만을 통해갖고 뭐든지 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캠프 데이비드라는 게 우리나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난 모르겠어. 그냥 막연한 안보 동맹? 아, 우리는 이미 미국하고 동맹 아닙니까? 한미일 뭉쳐갖고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얻은 거요? 중국과 원수된 거? 러시아랑 원수된 거?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력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적정하게 거리두기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때문에 억지도 아니죠. 윤석열 개새끼가 기어 들어갔으니까. 기어 들어가갖고 셋이서 똘똘 뭉치는 바람에 똘똘 뭉쳐갖고 했던 게 뭐냐면 중국을 멀리하는 거였어. 중국을 멀리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되냐고. 아휴,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바이든, 기시다가 어저께 삼국 협력은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하면서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진짜 멍청한 소리죠. 오늘날의 도전이 뭔데요? 이 오늘날의 도전은요, 철저히 미국 시각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이든 시각에서. 오늘날의 도전은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도전해 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거거든요.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중국과 미국이 만약에 무슨 사이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중간에서 사실은 얻을 게 많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왜 우리가 미국 편대로 싸움하고 있습니까? 중국이랑? 병신같이? 왜 러시아랑 싸우고 있어?
우리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 강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다자.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도 잘 지내고, 동남아하고도 잘 지내고, 다 잘 지내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아유. 삼국 간 철통 같은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 지난 1년간 삼국이 철통같이 똘똘 뭉쳐갖고 대한민국 안보가 좋아졌습니까? 지금 북한이 한미일 뭉쳐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안 해야지 해가지고 지금 미사일 안 쓰고 있어요? 전방에 씨발 핵탄두 달아갖고 쏠 수 있는 250개의 지금 뭡니까 발사대, 물론 아직까지는 전방에 배치는 안 됐지만 지금 김정은이가 배치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위협이 아니야? 심지어 오물풍선이 용산까지 내려와 딱 떨어지잖아. 한미일 삼국이 안보 강화해갖고 한국이 지금 안전해졌냐고, 안전하냐고 지금. 러시아는 북한한테 한국 너희 새끼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기술 지금 미사일 기술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해진 거야 지금? 한국이 오히려 한미일 간에 이렇게 안보협력 하지 않고 중국과 잘 지내고 러시아랑 잘 지내고 북한하고 어느 정도 대화하고 그럴 때는요, 북한이 미사일도 안 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눈치 보느라고 사실은 북한하고도 거리두기 하고 완전히 고립됐었거든요. 뭐가 안전한 거야? 어디가 안전한 거야? 아유, 너무 흥분했네. 죄송합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 밤에 2시가 넘었는데 차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 의미가 적잖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최근에 바이든도 재선 포기했고요. 기시다도 불출마 선언했죠. 그래서 삼국 공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국일보는 요번에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성명 낸 거는 적절하다는 거예요. 뭘 적절해. 이날 공동성명에 밝힌 대로 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협력은 계속 유지돼야 마땅한다. 더 늦기 전에 삼국 정상회담 연례화도 실현되길 기대한다. 이 자리에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 경제협력이 더 촘촘하고 긴밀하게 구축돼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배터리 산업은 한미일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미래 기술이다. 삼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향후 정치 변수가 되돌릴 수 없도록 공고히 해놓는 게 지금 한미일 지도가 해야 할 일이다. 진짜 멍청한 게요. 진짜 멍청한 게 한미일 협력하는 거 좋지요. 누가 뭐라고 해. 근데 지금 이 작년 캠프 데이비드에 선언했던 한미일 공조는 뭐가 문제냐면 그냥 공조가 아니죠. 우리끼리 협력 잘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잘하자. 우리끼리만. 우리 잘하자. 한국이 러시아, 중국도 잘 지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잘하자.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만 잘해야 되니까 중국 배제하고 러시아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잘해야 돼? 그런 거거든. 더 문제는 뭐냐? 그럼 우리끼리라도 공정하게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끼리인데 미국한테 도움되게 같이 하자 그거거든요. 미친놈들.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한미일 공조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한미일이 공조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관계에 있고 오히려 지금은 다자.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다자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국, 러시아 포함하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사설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오늘 9번째 사설은요. 이게 진짜 골 때린 사설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사무리에서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동아일보가. 세수 펑크의 우체국 보험 적립금까지 빌려 쓴 정부. 이게 진짜 황당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돌아와갖고 매년마다 적자가 엄청 크죠. 적자가 엄청 커요. 왜? 세수가 안 거치니까. 세수가 왜 안 거치는 겁니까? 아니, 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감세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펑크 났으면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여러분 만약에 이 정부가 2025년 예산을 계획해서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을 딱 짰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예산이라는 거는 뭡니까? 지금 있는 돈으로 짜는 게 아니죠. 앞으로 들어올 걸 예상하면서 예산을 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부가 금년 말에 2025년 예산을 한 700조 짰다고 쳐요. 700조. 그럼 700조가 지금 있는 게 아니죠. 있는 게 아니고 2025년에 700조가 들어올 걸 감안하고 짜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들은 예산을 짜면은 항상 수십조가 덜 들어와. 덜 들어와요. 덜 들어오면은 원래 그 돈 들어왔을 때 하려고 했던 일들을 어떡합니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추경을 해야죠. 근데 얘들은 추경 안 하는 거지. 추경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체국 보험 같은 데서 적립금까지 빌려와서 쓰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부가 펑크 낸 수주에 비하면 2,500억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모든 곳에서 조금씩 다 빼와가지고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아니, 우체국 적립금 같은 거,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쓰는 거 불법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요, 예산 총칙에 차입 가능 출처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거는 위법 차입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위법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가지고 동아일보 말처럼 지금 정부가 우체국에서 보험 적립금 그거 갖다가 쓰는 거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부가 민간 재원에 가까운 우체국 보험금 적립금을 변칙 활용했다는 거 이건 논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우체국 보험 적립금은 뭡니까?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적립금이거든요. 그걸로 운용하는 건 정부가 이걸 왜 빌려가?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없이 꼼수를 동원해 세수 결손을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환율 급변동을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이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외국 환 편연기금 여기서 20조 원을 갖다가 세수를 메꿨죠. 이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올 상반기에는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91조 원. 나라빚이 1100조를 돌파하고 연간 국채 이자로만 25조 원 가량을 쓰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이겠지만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보기 힘들다. 올해도 상반기 세수 부족분이 벌써 1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동아일보 결론이 되게 중요해요. 변칙과 편법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재정 리스크만 키울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동아일보도 무차감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가 뭐가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대안은 없어. 그냥 정부가 변칙과 편법으로 세수 메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추가 경정 해야 되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요.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증세해야 돼. 증세. 근데 이 와중에도 이 새끼들은 계속 감세하고 있잖아. 지금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 안 나갔고 뭐 하자는 겁니까? 금투세 폐지하고 종부세 완화하자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폐지, 종부세 완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금투세는 모르겠어요. 금투세까지는 그거는 이거 주식 분야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금투세와 관련해 갖고는 잘 모르겠지만 종부세를 완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완화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저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그런데 요번에 방송에서 나왔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완화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게 누구냐면 진성준이죠. 정책위 의장 민주당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름이 맞나 진성준이? 맞죠? 진성준.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진성준이 정책위 의장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어요? 진성준을 정책위 의장으로 유임을 했어요. 난 그래서 내가 역시 이재명이다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뭐 오늘 장윤성 기자가 나와서 하는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재명이 진성준을 정책위 의장으로 유임시킨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장윤성 기자가. 이유가 뭐냐? 진성준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특히 정책에 있어갖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뭐 종부세 완화 얘기할 때 진성준이 바로 반대했죠. 전 진성준을 여기선 지지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방법이야.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요번에 당대표 되면서 진성준이 이재명이 하려는 거에 딱 반대하고 있으니까 바로 정책위 의장 날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유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임할 때 이유가 뭐냐? 장윤성 기자에 따르면 진성준이 원칙 있는 정책을 고수하는 그 자세가 훌륭하다. 앞으로 그래달라는 거 아니야. 참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본인은 종부세 문제 어떻게 좀 완화하고 변화할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중도 표심 같은 거를 노리고 한 것 같아. 그런데 진성준한테 내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이 지향해야 될 그 가치 있잖아요. 종부세는 포기하면 안 되죠. 20년이 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더군다나 종부세는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 갖고 핵심되는 재원인데 근데 이걸 진윤선이 이재명 눈치 보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니까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해서 오히려 욕먹으면서 반대한 거 그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래서 나는 드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은 실제로 이젠 다음 대선도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하니까 지금 말로만 그러는 건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금투세는 모르겠는데 종부세와 관련해 갖고는 저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으로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겠다. 말로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하면서 보수 중도 유권자들한테 이재명이 좀 변했네. 이재명이 그래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네. 그렇게 인식은 주지만 진성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반대해갖고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진성준을 유임하는 거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 정부가 변칙과 편법으로 세수 메꾸지 말라고 하는 이 동아일보의 사설은 맞는 말인데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게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세. 근데 증세 말을 안 해. 답은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 황당하죠. 이게 오늘 9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10번째 이슈가 있지만 이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 9번째 이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사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물이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날 사물이 이슈로 한두 개, 두세 개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 나온 사설들을 최대한 여러분 많이 소개해 주는 걸로. 원래는 사사비가 따로 있었는데 사사비를 따로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사물이에서 사물이 이슈와 신문사설을 통해 갖고 다양한 이슈. 왜냐면 사설 내용을 봐야지 우리가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이슈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깊이는 못 보지만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죠.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사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의 시청료, 그리고 월세 특기. 오늘이 20일입니다. 20일 지나가면 사물이가 또 고개를 숙이고 또 건물주 눈치를 보면서 머리를 막 쥐어 짜야 되거든요. 사물이 이 사무실 월세 123만원 여러분들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320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320분이 5,000원씩만 보내주시면 이번 달 월세 해결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시청료와 월세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리가 당당하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건물주를 피해갖고 출근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월세를 던지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쪼니 근동님, 지금 인사를 안 드린 분이 계시네요. 인사 안 해갖고 지금 많은 분이 오셨네요. 우리 느티나무님도 오셨고요. 아까 인사 안 드린 분, 쪼니 근동님, 우리 또 보라회원님 오셨습니다. 모해님도 오셨고, 일수채님, 이초코주아님, 도미안님, 오늘 도미안님이 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